이런 공식석상에 등장했을 때 위축되고 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김주의 표정을 한번 이번에 보시면 고개를 들고 절대 고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습관화가 됐고 이것이 나의 위치다라는 것을 네. 아주 공고히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주민들의 환호를 김정은과 김주혜가 받을 때 엄마의 리서치는 의도적인 거죠. 일부러 연단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 모습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됩니다. 그렇죠. 이 김정은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될까 말까 싶었는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10년 만에 개장을 했습니다. 북한에도 뭐 가정의 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달도 아닌데 주회를 비롯해서 무려 1년 반 동안 볼 수 없었던 이설주까지 김정은 일가족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인지스럽고 고무적인 창조물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준공식이 6월 24일에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각양각태의 현대미를 발산하는 원산 갈마 지구는 저 원산에 저런 걸 지었다고요? 세상에 야, 둘도 이거 없는 뭐 우리식의 어마어마하네요. 해안 그 관광 도시. 일대가. 착각을 했어요. 진짜 컸다. 순간적으로 나오는데 이설주인 줄 네, 알았어요. 엄마랑 똑바로 똑같아요. 다들 착각을 했어요. 이게 반박이네요. 수천 건에 달하는 설계 형성안들을 세심히 지도해 주시며 김정은 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들은 대백과천소라고 연설자는 강조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나. 장군님 앞에서 까당한 거. 이게 누굽니까?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이거는 진짜 만들어졌어요. 올해다, 내년이다, 아니다, 짓고 있다, 아니다 하더니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저게 갈마 반도가 이제 명사 심리가 4km 아닙니까? 심리니까. 거기를 대부분 이제 건물로 채웠는데 메인 빌딩만 해도 한 20개 동이 되고요. 이게 2017년에 스페인의 휴양지인 베니도룸으로 아예 그 첨간단까지 보내가지고 김정은 지시로 그랬구나. 거기 이제 휴양 도시처럼 만든 거죠. 해안 휴양 도시처럼. 지리적인 위점이 있어요. 금강산 바로 위가 원산이거든요. 그래서 금강산이 있고 원산, 그리고 원산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중국으로도 갈 수 있고 러시아로도 갈 수 있고 북한이 아주 김정은이 절묘한 이 지점, 특히 이 원산 갈마 반도가 명사심리라고 해서 굉장히 절경이 아름답거든요. 네네. 저기가 서핑하기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해수욕하기도 좋고 네. 복합문화단지를 즐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김정은이 차가는 잘했어요. 제2의 마카오를 만들자가 딱 원산 갈마 복합 리조트의 김정은의 원래 구상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기다 카지노도 좀 지어놓고 그래서 중국 관광객 땡기고 러시아 관광객 땡겨서 네. 쪽에서 와서 태평양으로도 또 동해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세 곳에서 관광객을 땡겨서 웨어도 좀 벌고 카지노 통해서 크게 안목 챙기자라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의 지시로 굉장히 수년간 북한에 엄청난 자본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4km에 달하는 해변을 따라서 호텔, 쇼핑몰, 워터파크,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세워서 북한 매체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 있게 자랑하는데 표현이 재밌어요. 동해의 국보급 관광 명소, 세상에 없는 황홀한 관광 명소라면서 자화자찬했는데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1월에 나는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잘하면 투자할 수 있어. 라는 냄새도 쓱 풍기면서 어쨌든 김정은은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어깨도 굉장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긴 100%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웨이트에서 2018년에 출장 삼아 북한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2018년에 보기에는 이때 그 골조 공사가 이미 다 완성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 골조 공사만 다 완성이 된 게 이게 공사 완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 단계라는 게 이 안에 인테리어를 비롯한 그 내부 공사가 다 완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돈이란 말이죠. 그럼요. 근데 이 시점부터 이제 북한이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직면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2019년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2월부터 셀프로 국경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다 나니까 이제 돈줄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나누기를 했습니다. 나누기라는 게 뭐냐면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의 A동은 외무성이 맡아라. B동은 대경제성이 맡아라.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해서 분배를 한단 말이죠. 하다 나니까 이게 오랜 시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공 말씀. 비용이니까.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골조는 다 완성이 됐다고 해도 인테리어를 비롯한 내부 공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관광지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이제 10년 전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됐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부터 네. 예, 원산 관광지구에 대한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오빠가 비행기 쪽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 원산에 출장을 갔어요. 네. 그래서 왜 가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는데 우리가 여기다 물자라든가 예, 그다음에 비용 네. 예, 그걸 공급하기로 돼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감독 겸 예, 물자 비용을 이렇게 전달 겸 이런 식으로 계속 원산에 오빠가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고려호텔을 통해서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해가지고 오빠가 그 관광도 예, 가이드도 했고 그래서 준비가 한참 전부터 진행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문 출판사가 공개한 지도를 보면 예, 조선 친선 호텔, 을밀봉 호텔처럼 이름이 붙은 곳이 6곳이고 이름이 없는 건물은 한 11곳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름이 없는 곳 중에 보면 싱가포르의 명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본뜬 건물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가서 그쪽을 직접 방문해서 완전 반한 것이고 얼마나 좋았는지 원산에 직접 이거를 건설해라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 영상 살짝 잠깐만 보시면은. 저는 이분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좀, 엄마네. 어머 안 돼. 어떡하지? 저게 만약에 같은 분이라면은 아니 이 슬라이드 이거 타시던 분이 미스트 뿌려줬네. 이 김주혜한테 물이 좀 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괜찮은 건지도 좀 너무 궁금하거든요. 뭐 어차피 보여주시라 다들 웃고 있는데 또 모르죠. 근데 뭐 저런 거 가지고 뭘 혼을 내겠습니까? 아니 교수님 저기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라고요. 뭐 저런 건 아니야. 지금 최고 존엄에게 물을 튀기고 갔는데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에 갈 수 있는 북한 주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장료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 그러니까 좀 더 북한에서 신중해야 돼. 잘해야지 뭐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랑 갈 텐데 그 사람들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저기까지 가는 교통편도 문제가 있고 날 행사에서요. 신 스틸러는 이 갈마 지구가 아니었고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인 이설주입니다. 작년 신년 행사 이후 무려 18개월 만에 드디어 공식 석상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18개월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리설주의 잠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길었던 게 2021년에 1년 1개월 동안 잠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긴 잠적의 시간이 있었어요. 박진희 씨,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부 소식통과 저의 생각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설주의 출산 가능설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예. 최근 영상을 보면 이설주가 잠행하기 전에 그 살이 좀 붙은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8개월 동안 안 나올 만한 이유가 뭘까? 또 내부 소식통으로 또 들어봤을 때 출산했다라고 하는 그 가설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모유수 딱 하고 뭐하고 딱 이런. 딱딱 그 시기죠. 솔직히 저희가 이제 리얼주를 만나가지고 왜 잠적하셨습니까? 가장 좋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잠적설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 뭐 출산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카더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방점은 뭐냐면은 퍼스트 레이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 이제 리설주를 전면에 내세운 게 뭐냐면 이미지 세탁 때문에 처음에 폭군이었잖아요. 뭐 고무부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정상 국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퍼스트 레이디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김주애를 후계자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퍼스트 레이디가 2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양이 2개가 못 있듯이. 그래가지고 일단 김주애를 띄우긴 띄워야 되는데 여기 또 강력한 퍼스트 레이디인 이설주가 있으면은 이미지가 중첩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리설주를 의도적으로 뒤에 뺀 것이 아닌가. 세 번째 가설이 있어요. 임신 출산설을 처음에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우리 정보기관들을 취재봤는데 임신 출산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러 징후들이 포착이 안 돼서 우리 정보기관이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이쯤 되면 한번 부부지간에 올 때가 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리설주의 잠적에 대한 뭐 썰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건 잠적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잠적을 했다가 왜 지금 돌아왔느냐. 그것도 리조트 행사에. 그렇지. 이게 무슨 단란한 가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또 궁금한 거예요. 근데 리설주가 이렇게 두문 분출하다 보니까 자꾸 이 별의별 루머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제 김정은이 자기와 관련된 그리고 자기 가족과 관련된 모든 소식들은 해외 언론 그리고 특히 한국 언론에서 자기와 관련된 그런 소식들은 100% 다 이제 컬렉션을 해가지고 다 모아서 이제 보거든요. 지금쯤 되게 되면 자꾸 이런 잡음이 나기 때문에 이제 리설주가 한번 나와서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거기 보세요. 그 어떤 시설입니까? 그냥 가족 단위로 맞아요. 와서 놀고 즐기는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거길 일단 홍보를 하려면 자기들 가족 단위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자기도 좀 가족적인 면모를 좀 과시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저도.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설주가 그래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김정은이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웃으려면 물놀이하면서 한번 웃겨주고 그다음에 아이와 웃고 사진 찍어주고 아내도 있고 이 모습이 광고 효과로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기본 핵심은 이제 김주애를 후계자로 띄우는 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엄마가 나와 앉아 있으면 엄마 아빠를 따라 나온 12살짜리 아기에 불과하니까 그동안 엄마의 공백을 이용해서 퍼스트 레이디 자리, 엄마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이제 가족 단위의 어떤 단란함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정상적 가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이 공간이 이제 매우 적절했던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을 이제 김정은은
러시아 외교장관 뭐 라브로프 불러가지고 행사하고 이럴 때 계속 요트 타고 가족하고 같이 즐겼잖아요. 그 공간에서 여름 휴양을 한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이 공간을 앞으로 자기의 어떤 외국 인사들을 불러서 하는 외교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름 휴양을 즐기는, 아까 이제 요트 보셨잖아요. 멋진 요트로 가족과 놀고 기존에 있던 특각보다도 더 현대화된 이 으리으리한 시설을 이제 개인적으로 즐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저는 또 처음에 이 사진을 딱 보고서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있었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모녀 패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옷을 맞춰 입는 건가요? 패션이 비슷한 컬러예요. 네. 여기에는 북한의 어떤 두 가지 포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주애를 쭉 혼자 노출시키면서 엄마 같다, 리서출 같다, 성인 같다. 이제는 북한 사람 누구도, 그다음에 이 북한의 대외적인 누구도 김주애를 북한의 공식적인 퍼스트 레이디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네. 더 나아가서 가장 유력한 후계자다라는 것도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 내부적으로 성공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그 기존의 어떤 전략을 따라서 리설주와 김주애가 굉장히 비슷한 옷차림을 했어요. 흰색의 어떤 상하이를 입은 듯한 모습. 물론 좀 변주는 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어요. 김주애는 흰색의 이 투피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품이 있고 격조 있는 퍼스트 레이디다운 의상을 갖췄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엄마 리설주는 그냥 흰색 블라우스에 밑에 검은색 그것도 바지를 편하게 입었어요. 속 편하게 입은 거죠. 그 패션만 두고 보더라도 이제 리설주는 공식적인 퍼스트 레이디 겸 후계 구도에 가장 유력한 김주애를 키우고 보살펴주는 후견인 정도 이미지를 준 거예요. 이제는 명실공히 정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의상에서 변주를 준 거예요. 그동안은 리설주가 나와버리면 김주애를 사람들이 애 취급하니까 리설주가 못 나왔던 건데 이제는 김주애가 폭풍 성장을 하고 자태가 어엿하잖아요. 의젓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설주를 나오게 하되 옷차림에서 차이를 주는, 변주를 주는. 굳이 이제 리설주가 18개월 이후에 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는 이설주한테 간 게 아니라 김주애한테 갔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 그 요트에서 내릴 때에도 김종은과 김주애가 손잡고 이제 문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옆에 최선희하고 리설주가 같이 서 있다가 딱 마치 꼬은 보리자꽃이 쭉 물러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리설주의 그 품이라고 할까 위상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지라는 의도적인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의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 엄마의 위치라는 건 불변이죠. 어찌 됐건 저 현장에 공적인 자리에서의 이제 씬스틸러가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앞서 우리 이제 리설주의 얘기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18개월 만에 등장했기 때문에 한동안 안 보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씬스틸러로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소위 포털라인에서 최우선에 보이는 것은 누구냐 이건 좀 또 다른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씬스틸러입니다. 바로 주애입니다. 사실 전날 행사의 영상을 보면요. 거의 주애 공주님의 브이로그 같아요. 왜냐면 시선이 좌에서 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서 있어요. 그렇죠. 이 앵글은 이미 아주 연구한 앵글이었어요. 그죠? 미끄럼틀이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 물이 어떻게 튀는지도 이 북한에서 이 김주애는 좀 존재감이 좀 어떤지가 좀 궁금한 게 어린이라고 이러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아니 거부감은 당연히 있겠죠. 갑자기 꼬마애를 낳아가지고 얘를 이제부터 추앙하라고 그러면 어느 정신머리 나간 사람이 그래 우리 4대 세습의 주인공 이렇게 받들 사람은 없고 일단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미지를 쌓아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굉장히 많이 확 컸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성숙했다 이 말을 북한에선 숙성됐다라고 얘기해요. 나이로 봤을 때는 아직 그 하이 퀄리티는 아닌데 저 정도 그러니까 숙성 연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야 그래도 어른이 보기에 그래도 괜찮네. 점점 많이 크고 있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설주 하면은 뭐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근데 이제 또 김주애가 딱 등장하면서 앞에 착 쓰고 이런 모습들 보면 이제 예사롭지 않다. 이런 느낌 들어요. 그렇죠. 나중에 잡힌 화면을 보더라도 원래는 김정은, 리설주, 김주애
권력 서열 1, 2, 3, 넘버 3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김정은, 김주의, 리설주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리설주가 화면에 등장하더라도 이 미장센이라고 하잖아요. 화면 구도상 굉장히 작게 포지션을 잡거든요. 일단 딸 주애를 띄워주기 위해서 리설주가 희생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조선중앙통신에 나가는 이런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가기 전에 김정은이가 다 보고 이거 내보내, 이거 내보내지 마라 체크를 다 합니다. 네. 아 이거 개인 방송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맞지? 조선중앙통신도 다 자기 거니까. 주인공도 나고. 그런데 사실은 이 독재 국가와 2대 세습, 3대 세습에 이르는 국가들의 특징은 보도 사진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맞아요.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첫 단에서 최고 존엄과 함께 군의 사회를 받느냐, 그렇죠. 경례를 받느냐, 군 지도부의 인사를 받느냐, 누구 우선이 먼저 입장하냐.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거 하나에 목이 날아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앞권은 이 군 장성이 경례를 하는 동안 바로 옆에 있던 김주애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그 경례와 사회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이 김주애가 나이가 13살이거든요. 아무리 최고 존엄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주애가 이런 공식석상에 등장했을 때 위축되고 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김주애의 표정을 한번 이번에 보시면 고개를 들고 절대 고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습관화가 됐고 이것이 나의 위치다라는 것을 네. 아주 공고히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주민들의 환호를 김정은과 김주애가 받을 때 리설주, 엄마인 리설주는 의도적인 거죠. 일부러 연단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 모습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이겁니다. 딸을 후계자로 키우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딸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굳이 엄마인 리설주를 깎아내릴 필요가 있느냐. 어찌됐건 딸은 딸이고 엄마는 엄마인데 이게 진짜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 엄마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딸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딸을 부각시키는 과정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설주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줄 수 있어. 그게 퍼스트 레이디 자리든 네가 뭐 퍼스트 도터를 하든 그렇죠. 그거는 내가 다 내줄 수 있어. 이런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 이설주가 어떻고 뭐 김주애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설주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이거는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명운을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번째 사실상의 뭐 부인이라 그러든 성혜림은 장남 김정남을 낳았지만 거기를 후계자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기가 죽었잖아요. 학살당했잖아요. 후처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죠.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이가 결국은 28년을 같이 살면서 그렇지. 자기 소생, 그것도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므로써 그 고용이의 소생이 지금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거죠. 네. 이설주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밖에서 그냥 공군 조종사 집안의 딸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 지금 그 불안한 자리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 자리는 언젠가 김정은의 사랑이 식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유. 사극 보는 것 같아. 아들을 하나 더 똘망한 애를 낳으면 장자계승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 양반 김정은이가 지금 얘를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니 키워놔야지.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그럼요. 근데 아까 김정은이 일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네. 혹시 거기서 뭐 빠진 사람 혹시 없었나요? 알 것 같아. 빠진 사람? 김효성? 아유 뭐 현성월도 안 보이는데. 효성 안 보여서. 오, 맞네. 현성월. 그래서 제가 현장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 내려왔거든요. 왜요? 그래서 누구야? 과연 누구일지. 정답은 바로 김여정입니다. 저 턱 보고 다 바로 알겠네. 있었어요? 예, 여기 있었는데 안 보인 거죠. 있었다고요? 아니 지금 계시나 마시. 무슨 뭐 누구 걱정하고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뒤편으로 밀려나서 안 보이는 인물 김여정 아닌가? 맞아요. 그다음 뭐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오빠의 옆에서 세상 주목을 다 받던 인물이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그 대북 전문가들이 김여정을 모퉁이 공주라고 불러요. 모퉁이 공주. 귀퉁이에만 나오고 사진을 한 50장 나오면 그중에 한두 장 저기 귀퉁이에 있는 모습만 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서 지금 저기 귀퉁이에 있고요. 끝에 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뒤로 보내버렸네. 면봉 만들었어. 주애가 지금 앞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예. 저기야? 지금 고모는 저 귀퉁이에 있는데 저기 뭐예요? 저거 시루떡에 팥 하나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당 간부들만의 어떤 행사면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8일에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사망 일일에서 이제 추모 행사를 위해서 금수산 태양공전을 당 간부들하고 김정은이 방문했거든요. 네. 그 자리에도 김여정이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오빠랑 나란히 섰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당 부부장들 그 뒤에 제일 말석에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앞에는 노동당의 부장이나 이제 내각 상들이 쭉 서 네네. 있고 뒤에 정말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파묻혀 있었어. 그전에도 김여정이 두 가지 장면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수행 비서처럼 이렇게 재떨이도 갈아들고 그럼. 이랬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런 걸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김여정이 딱 우리 그 미디어에 전면에 등장했을 때를 보세요. 남북 대화 국면이거나 남북 갈등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국면 때 평창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다음에 갈등 국면에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성명서, 과격한 성명서 남북하거나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남북 대화가 완전히 끊겼거든요. 볼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나설 계기가 없어진 것에 지금 불과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영상에 가장 관심 있고 주목받는 건 김주애입니다. 맞아요. 네, 김주애의 옷을 뭐 입었나, 어떤 신발을 신었나. 어쨌든 이 노출 빈도가 많다는 거는 인지도가 올라가고 좀 친근감이 더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저도 살짝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언제 김주애가 혼자 등장할 것이냐. 말하자면 어떤 지방의 중요한 행사, 뭐 군사적인 행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적인 뭐 어떤 행사라고 할지라도 이제 보도의 측면에서 김주애가 혼자 사진에 등장하는 그 시기야말로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탈북은 아니겠죠. 그건 제일 좋죠. 그건 제일 좋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 김주애는 부녀의 위치에서 그렇죠. 같이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평양에서요 기차로 무려 20시간이나 가야 하는 곳에 장거리 이동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도착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북한의 핵심 군 시설 행사에 이 부녀가 다녀왔습니다. 학교 안 가나 봐.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 기념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자, 5,000톤급.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타신 전용 열차가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김호는 정수성 동지 구축함 진수기념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 김주애 척이도 있어요. 선택. 저걸 왜 따라해? 그러니까 전 서양의 전통 아닌가요? 밤의 고동소리와 함께 한명칭 가림막이 벗겨지고 축파탄과 고무 풍선들이 날아올라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높이 올라섰어. 계단도 위에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요.
단순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은 넘어선 것 같아요. 아, 완전 흐트러지지 않고 딱 서 있네. 뮤비 찍었는데. 이게 사실은 심상치 않아요. 북한 김정은이 원산 갈마주고 앞서 봤던 그것과 함께 올해 가장 김정은의 어떤 신경을 사로잡은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겁니다. 5,000톤급 신형 북한의 구축함 이른바 강건호의 진수식이 지난 6월 10일에 있었습니다. 네. 역시나 그 김정은이 공을 들였던 현장이니만큼 김주애가 퍼스트 레이디로서 대동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1차, 2차 연평해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해에서 북한이 작정하고 먼저 우리를 기습 공격했던 거예요. 둘 다. 근데 1차 연평해전도 2차 연평해전도 모두 우리 해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북한이 왜 패배한 줄 아세요? 원래 이 함정 간의 공격 때는 필승의 법칙이 있어요. 먼저 때린 놈이 이겨요. 유리해요. 그렇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방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1차, 2차 모두 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선행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졌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는 우리 해군의 구축함에 비해서 형편없는 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늘 북한 해군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네. 잠수함이 있으면 뭐예요? 해 수면 위에서 교전을 할 때 구축함 전력이 딸리니까. 그걸 유일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북한의 전력이 바로 이 신형 5,000톤급 구축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인 거죠. 북한 해군의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퍼즐이 이날 맞춰지는 거죠. 그때 누구를 대동했냐면 역시나 김주애를 대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날 진수식 영상이 공개됐는데 깜짝 놀랄 만한 장면 하나가 포착이 됐습니다. 뭐예요? 아, 김주애가 과거와는 달리, 그러니까 작년과는 달리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할 만한 장면이 아주 짧게 스쳐갔어요. 어디? 자, 뭐였냐면 어디? 조춘용 당 비서가 김정은의 전용 열차에 이제 행사 보고를 위해서 싹 따라 들어가죠. 맞아요. 그럼 뒤에서 카메라가 흔들림 없이 스테디캄이 쫙 따라 밀고 들어가잖아요.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김주애가 간부들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요, 기자님? 묻는다면 지난 4월과 이번 6월 진수식 모습 두 개를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함께 보시죠. 아, 이땐 자, 지난 4월 진수식 때는 열차에 들어갔는데 김정은 옆에, 그러니까 아빠 따라온 딸내미. 아이.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번 강건호 진수식 때 모습 볼까요? 보세요. 상석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있긴 했지만 김주애가 군 간부들과 함께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서 무언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주애에게 아버지가 하는 이 주요 행사 때마다 곳곳에서 후기자 수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대목이고요. 아까 수혜 씨가 영상 나가는 동안 저한테 아니, 주애는 학교 안 다녀요? 라고 물어봤어요. 주애는요 학교에 안 다녀요. 후기자 수업을 받고 있다면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후계자 수업에 필요한 과목의 선생님들이 와서 김주애에게 교습을 하겠죠. 지금 저는 되게 충격받은 게 김주애가 채찍근에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한 사람 앉고 자리 의자 3개가 비어있고 그다음에 앉아요. 이게 서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급이 안 되면 이 세 자리 비워서라도 이 사람이 일리 가는 일도 없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의미 없는 자리 배치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렇죠. 의도가 있는. 그러니까 그 김주애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게 이제 새로 해군 사령관이 된 이제 박광섭이고요. 국방상이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노광철이가. 그리고 그 옆에 군수 관련해서 총괄하는 이제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앉아 있는 거죠. 핵심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김주애가 더 상석에 앉아 있다는 거는 이제 군부에 대한 어떤 뭐 장악력이라고까지 그러긴 좀 복잡하지만 정책 관여의 폭을 군부 쪽으로도 넓혀가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일선에 있는 사단장들 군의 핵심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전방사단에 가가지고 이제 군부를 돌아보면서 군에 대한 어떤 결집 이런 거를 가장 먼저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물론
아버지인 김정은이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계수업을 받는 자리지만 김주애를 김정은이 그런 자리에 앉혔다는 거죠. 이 독재 국가랑 전체주의 국가에서 동상들을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동상들을 크게 만들면은 밑에서 사람들이 위로 우러러보고. 맞네요. 그 동상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고 맞아요. 이걸 의도적으로 나는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는 아예 피지배를 받는다는 걸 약간 무의식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 강건호 진수식 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일단 보시죠. 이제 배의 갑판에 오르는 장면이기는 하지만 네.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위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계단 위에 있어요. 계단 위에.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매체에 나갔다는 것을 이거를 김정은이 오케이 했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차기 지도자가 누군가라는 걸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기 서 있어 봐요. 의도한 거. 딸을 너무나도 사랑. 그래서 여기에도 무슨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김주애가 아닌 말하자면 다른 그 수행원이 저렇게 서 있었으면 과연 저 사진을 안 내보내죠. 그건 절대 안 내보내죠. 절대 안 되죠. 그 이야기 딸이기 때문에. 예, 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딸인 주애만큼은 자기보다 높게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여줘도 괜찮아. 내 라고 하는 딸이니까 뭐 해든 좋거든요. 김주애가 처음에 아버지 손 잡고 나왔을 때는 뭐 미사일 발사장 이런 거 가면 우리 당국이 파악한 거 미사일 발사 시간이 새벽 5시 반이에요. 그 다음날 사진이 이제 공개돼요. 보면은 거의 애를 한 새벽 뭐 2, 3시에 안 재우고 끌고 나가가지고 그거 한 것처럼 애가 진짜 눈곱 제대로 안 띄고 나온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죠. 이게 이미 김주애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이나 이런 걸 북한도 이제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김정은이 김주애의 스타일에 아주 많은 신경을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 전 김씨 부녀가 전 세계적으로 대망신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부조선. 자, 최현호. 우와. 구축함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수 과정에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보조위로 인하여 함수 부분이 손대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공개할 북한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범죄적 뭐 어떻게 묻어 있을까? 자, 줄줄이 뭐 구속이 됐다. 근데 뭐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짧게 주고 진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뭐 전 세계 위성이 다 떠 있을 텐데 옆으로 너 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조선 강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나라도 우리 군이 굉장히 최첨단 23 같은 걸 새로 진수식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수식을 합니다. 진수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배를 처음에 만들어서 처음에 이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운다라는 뜻이에요. 진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배의 앞면
앞면이 바다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이 독 같은 거를 만들어서 물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배를 띄워서 자연스럽게 배가 나가는 진수 방법이 있고 가끔 이제 뭐 유럽이나 아니면 이 서구권 국가인데 진수식 같은 거 볼 때 5,000톤급 이런 군함은 사이드로 쫙 균형을 맞춰서 배를 옆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의 이 옆면이 바다로 쫙 하면서 물이 그거 뭐 있어요? 배가 그 구체도사처럼 이랬냐? 다시 서.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요. 거제나 이런 조선소 가보면 진수식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북한이 이제 아마 이제 김정은에게 잘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5,000톤급 강건호를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최고 지도자도 오고 김주애도 와요. 그러니까 이걸 멋있고 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북한은 뭐든지 극적인 거 좋아해요. 5,000톤급 진수식을 구축함을 진수할 때도 얌전히 촥 물 들어온 다음에 싹 띄워서 진수하면은 이게 다이나믹하지 않으니까 액션?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액션이 이게 필요해요.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정밀한 수평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수평이냐면 네. 그 앞머리와 배 후미가 네. 평행하게 물에 가야 배가 떠요. 공식에 넣어야 되는. 근데 이게 걸린 거예요. 아이고야. 구멍이 크게 커진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배가 뜨지도 못하고 벌러덩하고 눕게 돼버린 거죠. 근데 북한이 왜 이례적으로 공개했느냐? 이걸 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정보당국이 위성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정보당국뿐 아니라 상업용 위성들 있잖아요. 지구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민간 상업용 위성이 보다가 다 본 거야. 어우, 저 배 넘어졌다, 야.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은폐하거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지 못할 거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재빠르게 투명하게 대응을 하고 김정은의 경로와 함께 관련자들, 이 청진조선소 관련자들까지 줄줄이 이제 구속을 시켰어요. 이 아까 봤던 이 샴페인 탕 터트리고 마치 네. 처음 진수식을 한 것처럼 네. 온 건 사실은 리바리얼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총진조선소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지. 그러니까 이제 최연호, 구축함 최연호를 진수한 곳이 소해에 있는 남포조선소거든요. 남포조선소에는 도쿠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김진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총진조선소에는 도쿠 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술적으로 아주 높은 그 노하우를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총진조선소라는 게 뭐냐면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부터 이제 구축함 같은 큰 5,000톤급 이상의 군함을 만들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부터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선이라든가 이제 소형 배들을 만들었던 그런 것인데 이제 구축함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그걸 만든다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진조선소에서 구축함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진수 과정의 기술적인 오류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구축함 제작을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기술을 갖고도 보통 한 척의 구축함을 구축하는데 대개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2년 만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힘든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진수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딱 수평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날짜를 준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라. 군대 있을 때 사단장 인사에 이거 해라. 일하다 보면 사고 나잖아. 그것도 일단은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운이 좋으면 되는데 운이 나빠가지고 안 된 거죠, 사실은. 운이 안 좋은 거.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저도 아버지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주투사상탑이나 5월 1일 경기장에 그거를 이제 건설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보면은 이게 뭐 불가능한 날짜를 줍니다. 뭐 50일. 예, 그 큰 돌을 70개를 쌓아 올리는데 50일 뭐 이렇게 날짜를 준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 다른
정상적인 국가들에서는 몇 년을 걸쳐서 그럼요. 건설할 것을 뭐 50일, 40일 이런 식으로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는 나라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뭐 김정은이 말도 안 되는 지시한 거 많았습니다. 뭐 메기 농장, 자라 농장 뭐 할 것이 많이 다녔는데 이번에는 진짜 급 대노해서 너무너무 격노하며 6월 당중앙이 전원회의에서 하나의 지시를 내립니다. 3주 안에 쓰러진 이 구축함을 복원해라. 어머 어떻게 거주냐? 3주 안에. 이게 가능하냐? 북한은 가능하죠. 그 사고 이후 위성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위성 사진에서 강건호 주변에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저기 보세요. 앞머리 걸린 거 봐. 우와. 저 세울 방법이 없으니까 풍선을 띄워가지고. 풍선이에요? 네, 풍선의 방수포.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아. 띄운 거죠. 그래서 외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픽사 영화 업이라고 있죠. 아, 집 풍선을 달고 날아가는 거. 그걸 연상시키면서 전례 없는 회수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풍선의 부력을 이용해서 띄워놓은 다음에 아마도 인력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000톤이거든요. 5,000톤이면 5,000톤이요? 일단은 물속에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워있는 거잖아요. 예. 누워있는 거니까 세워야 된단 말이죠. 세우는 건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실제로 밧줄을 걸어가지고 맞아요. 끌어서 세웠어요. 그 위성을 다 찍었는데 대형 밧줄을 걸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끄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자세히 보면 그 빠지선도 있었고요. 크레인 비슷한 것도 있었고 사람이 밧줄을 연결해서 그 결정적인 이 수평 잡는 것, 그러니까 수평 잡는 정도. 그러니까 미세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미세 조정을 사람들이 했어요. 거기서 잘못 들어 올렸다가 수평 안 맞으면 반대방으로 또 엄마야 또 그러면 이쪽 빵꾸 나고 저쪽도 빵꾸 나면 있겠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개근데. 결국은 이제 세웠는데 그거 자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이제 대형 크레인을 같은 이용해서 걸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레인이 이렇게 없으니까. 끌고 뭐 덜그럭거리면 그게 말씀드렸지만 걸쳐서 이렇게 누웠는데 그게 흔들리면서 그게 온전할 리가 없겠죠. 그동안에 북한은 1600톤급 뭐 압록강급 요 정도 만든 게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600톤 만들던 게 5000톤급을 만들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 거죠. 당연히 뭐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하고 과거에 2차 대전 때 이때만 해도 해군함이 이렇게 뭐 좌초되거나 이러면 건져가지고 기계식이니까 물로 좀 씻어내고 이래서 재건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전자식이고 그 안에 뭐 사격 통제 장치니 레이더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바다에 빠진 거예요. 지금 저 건져서 띄워는 놨지만 저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운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청진에서 또 나진으로 운반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자기 동력으로 운반한 게 아니라 바지선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엔진도 작동 안 되는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복구가 돼서 진수식을 다시 했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 물에 떠 있어요. 떠 있고 그 안에 이제 김정은도 타고 이제 김주애도 타고 샴페인도 깨고 현판도 공개하는데 그 내부 시설이 공개가 안 됐고 이 강건호가 운행하는 모습이 공개가 안 됐어요. 자, 진수식 영상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대로 한번 보고 싶네요. 자, 나진 조선소. 그러니까 청진에서 나진으로 옮긴 거예요. 도크가 여기는 이제 있거든요. 드라이 도크가 있으니까 이리로 옮겨서 이게 아까 걔예요? 예. 아까 넘어지네. 빠지네. 뭔가 허술해 보이는데. 김영희 청지서 동지 구축함 진수기념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거 다시. 아, 웃는 게 아닌데. 샴페인. 또 구멍. 또 구멍이. 아직까지도 이 강건호가 실제 운행하는 모습을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복구는 안 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김주애는 어땠을까? 이렇게 3주 만에 막 다시 그 일어선 거 보면서 와. 야,
이국적이다. 우리 아버지 짱이네. 세월하니까 세월 뭐그 어린 나이지만 알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비행사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초콜릿을 계속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게 본인이 초콜릿을 가져오고 초콜릿을 드시니까 전 국민이 다 초콜릿만 먹고 사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김주애도 당연하게 자기 아빠가 저렇게 세우라면 세우라, 뭐 세워지고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겠다. 나도 이렇게 하고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요. 이게 다 살펴본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몇 가지 사건만 봐도 김주애는 벌써 모든 이 행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군 관련 말고도 이 인민들 그 사이에 등장하는 김주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관측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계자로서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대민 접촉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 대민 행사 때 김주애를 여지없이 데려가갑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 외곽에 이제 화성지구 만세대 살림집 중공식에 가서 평양 시민들과 이제 손잡는 그런 대민 행사에 역시 주애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주애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막 이랬어요. 막 옷 만지거나 멍 때리거나 이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아주 능숙하게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귓속말로 얘기도 하고 주민들의 손도 잡아주고 주민들이 인사를 하는 걸 여유 있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어떻게 이런 행사에 가서 주민을 응대하십시오 라는 후계 구도 수업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자기 역할에 이제 몰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조선시대 때 격쟁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왕이 이제 민간 시찰을 나갔을 때 그 일반 백성들이 이제 꽹가리를 빠방빠방빠방 치면은 그러면 왕이 불러요. 무슨 일인가? 뭐 전하 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 문제를 좀 해결하라. 그러니까 격쟁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왕만 듣고 왕만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왕 옆에 있는 내시가 이거 보내가 무엇이냐? 그럼 내 숙청이에는요.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보니까 지금 김정은도 지금 고뇌를 듣고 있는 가운데 김주애도 일반 백성들의 민중들의 지금 그 고뇌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도자와 똑같은 급의 후계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와, 후계자. 김주애가 그 주민들과 같이 접촉하는 그 모습은 제가 보건대는 아주 철저히 우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월부에서 군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군복무. 사실 일반 주민들은 김종훈과 그리고 그 김종훈 일가와 악수를 할 때에는 항상 그 주민들은 소독을 해야 됩니다. 미리? 왜냐하면 권무점이라든가 혹은 선무점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독을 하거든요.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매뉴얼입니다. 합니다. 신체 검사. 그러니까 아무나 그 김종훈이하고 또 김주애하고 악수를 못 하거든요. 가까이 얘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철저히 우도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김주애하고 같이 나갈 때 김종훈이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만나게 되면 너도 뭐 원수님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으니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뭐 해보렴. 이렇게 또 시켰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민 행사에도 이제 주애를 데려갔죠. 남은 게 뭡니까? 군사, 대민, 외교. 외교적인 행사에서 주애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과목별로 후계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외교요? 예. 특히 이제 외교 무대로 김주애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입수됐는데 지난 5월 영상인데 러시아 전승절을 맞이해서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김정은이 찾아간 자리예요. 특히 김정은이 축하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굉장히 혈맹을 강조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누굴 데려갔다? 김주애를 데려갔다. 전승절. 여기 딸을 데려가요? 공식 얘기하네. 뒤에 이제 최선희 외무상도 따라가죠. 외교 행사니까. 보면은 주애가 지금 러시아 대사랑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인맥 만들어 주기잖아요. 후계자 수업이죠. 엄마 저 왜 저러냐.
손은 꼭 잡고 다니네. 그러니까 이 외교 무대기니까 외무상인 최선희 외무상이 뒤에서 이제 보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원산 갈마지구 관광 때는 가족적인 이벤트니까 리설주가 뒤에서 보좌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군 행사 관련될 때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뭐 김여정이나 아니면 군 수뇌부가 보좌를 했고, 외교 행보니까 최선희 외무상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김주혜의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는 이 교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네. 딱 포스트 레이디처럼 이제 김주혜를 계속 손잡고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좀 우리가 좀 남다른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러시아 대사랑 김정은은 한 번 이렇게 포옹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김주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포옹했거든요. 뭐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구소련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사회주의법, 그 사회주의식 이제 포옹법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저 구소련에서는 이제 남자들끼리라도 특히 지도자는 키스를 해요. 여기다. 볼에다가 뽀뽀. 세 번. 실제로 해야지. 이슬. 남자와 남자가 키스라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입술끼리요? 입과 입으로. 그 브레즈네프와 호네커 사이에 진짜 키스라는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그 동북권에서는 이게 소련식 키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오래 뽀뽀하는 거는 진짜 사회주의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김주혜도 이 인사를 했죠.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 4세대 지도자를 우리 러시아가 인정한다는 사인으로도 확대 해석이 가능한다 이거죠. 단순한 딸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이게 뭔가 정치적인 어떤 위치가 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 저 자리가 이제 그냥 보통 그냥 대사관에 간 게 아니라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전승을 거둔 그 80주년에 김정은이가 직접 모스크바에 가지를 못했잖아요, 전승절인데. 그러니까 그 대신해서 대사관을 찾은 자리에 딸 주혜를 데리고 갔다는 게 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북한 매체에서 이날 김주혜를 호칭을 가장 사랑하는 따님 이렇게 지칭하면서 예전보다 호칭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네. 기존 2022년 화성 17형 발사 때 김주혜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사랑하는 자제분 호칭을 썼고, 이후에는 존경하는 자제분,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높였더니 최근에는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성별을 언급하면서 이제 선택된 인물이라는 그런 인상을 갖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샛별이라는 건 사실 정말 그 아무한테나 쓰는 허칭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김일성이한테 한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김주혜한테 샛별이라고 부르는 거는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허칭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별 동지라고 불렀어요, 김일성이를. 아니 근데 김주혜가 너무 바쁜데요? 진짜 바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외교 행사가 또 있었는데 뭐냐면 지난 6월 29일에 북러 신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러시아의 문화부 장관, 그러니까 올가 류비모바 문화부 장관이 북한을 찾아서 접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김정은은 어김없이 누굴 데려왔다? 김주혜를 데려갔어요. 자, 이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최순희 외무상을 외교 행사 때 데려가잖아요. 근데 김주혜가 아마도 이제 성인이 될 때, 그게 아마 이제 20살이겠죠. 지금 13살이니까 7년 뒤. 7년 뒤에도 외무상은 최선희가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때는 김정은이 성인이 된 김주혜에게 이번엔 네가 나 대신 러시아에 다녀와라.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고 와라. 했을 때 그때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성인이 된 김주혜를 보좌해서 아버지 없이 김주혜가 단독으로 이제 해외에 외교 순방을 할 날도 곧 한 7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왔었으니까. 왔었죠.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어찌됐건 이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행사장에서의 사진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김주혜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엇갈린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확실한 후계 구도다. 아니다. 이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심지어 외교 무대까지 이제 동행을 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의 해석들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후계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주혜가 후계자라는 사실은 뭐 저희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 그리고 한미정보당국이 이제 공통으로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에도 이미 그렇게 보고를 했고, 국정원이 공개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판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뭐 대북 감청 정보라든가, 또 당연하겠지만 미국 CIA가
그러면 김정은이가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러시아 대사관에 CIA가 스파이 한 사람 없겠습니까? 다 그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런 게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이 왜 이렇게 어린애를 내세워가지고 이럴까? 이거는 사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하건대는 김정은이 혹시 자기만이 아는 뭐가 자기 몸에 이상이라든가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어떤 예감?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급성심근경색으로 그 좋은 집중적인 치료 시스템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스트로크 오고 이러는 와중에 서둘러서 이렇게 후계자가 되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은 고모부인 장성택까지도 뭐 죽여야 되고 이렇게 힘들었던 이런 거를 우리 다음 후계자한테는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뭐 전부 지금은 추정에 불과하고 추정이죠. 사실 마지막에 이 권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는 정말 김정은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죠. 후계자 수업은 후계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많이들 착각할 수 있는데 후계자의 가능성이 있는 정실 자식들은 다 후계자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후계자 수업에는 외국어, 그다음에 통치학, 경제학, 군사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다 개인 교습 시스템으로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이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계속 봤듯이 아버지가 외교 행사, 국방 행사, 대민 행사에 꼭 김주애를 다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김정은에게 다른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은 현장에서 못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러는 거 봐서 달리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보 당국도 이건 후계 수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김주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김정은에게 건강 이상이 있어서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이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후계가 구도가 되려면 이 후계로 물려받을 그 30살은 뒷사람이 성인이 돼야 돼요. 30살은 돼야 돼. 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김정은이 세상을 뜬다? 이러면 이제 권력 공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김주애에게 바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김정은의 권력 공백을 대신할 사람이 북한에서는 누굴 내세울지에 대해서 이 치열한 물밑에서의 어떤 고민과 권력 투쟁까지 발생하겠죠. 아 정말 처음으로 김주애 등장 그 많은 얘기했어도 오늘 처음으로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처음 받은 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너무 깜짝 놀랄 일을 갑자기 벌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 류현애 대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를 내민다? 안 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말씀을. 지금 그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아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북한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점이 김정은이 나이가 젊었다는 겁니다. 41살이거든요. 아직 한창 일할 때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후계자소를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빨리 죽으라는 소리나 같거든요. 자기 통치.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김종일이도 2008년에 뇌졸중을 앓은 이후에 후계자로 김정은을 책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일성이도 1974년 그러니까 60이 지난 이후에 김종일이를 후계자로 발탁을 했었거든요. 독재자는 자기 임기 기간에 특별한 병이 없으면 후계자로 한 60 지나서부터 좀 짓고 그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북한 사회는 다 아시다시피 충분 사상에 기초한 이런 그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수령에게 충성 다해야 된다는 거를 이건 높은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회거든요. 백두혈통이라는 그것이 김정은이가 자기가 후계자로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가 북한 사회인데 이게 김주애로 넘어간다 하게 되면 아직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혈통이 완전히 존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뭐 리씨 혹은 무슨 뭐 최씨로 이제 완전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일성이 할아버지가 개축한 주체의 혁명 위협이 쭉 내려오다가 김정은이 되어서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통성에서도 조금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원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후계자를 일찍 선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미래 권력적으로 줄을 대버리거든 사람들이. 어차피 이 애는 이 양반은 죽을 것이고 미래 권력이 이쪽이 정해졌다면 이쪽에 줄 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정말 저 죽기 직전에 내 다음 권력자는 얘다라고 지목을 하고 죽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 김주애가 지금 만약에 후계자가 맞다고 하면은
어릴 적부터 지금 노출시키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시켜가지고 아니 기정사실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생존을 한다. 그러면 김주혜가 이제 20대 초반이 될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내가 후원자가 돼가지고 얘를 정말로 진정한 후계자로 내가 만들어주고 난 죽겠다라는 아빠로서의 그런 뭐 결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빠로서. 김정은이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제 거듭날 때도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거든요. 비만에다가 술, 담배, 그 다음에 공식 장면에서 보잖아요. 아니 실내에서도 담배 피더라고요. 공연 보면서. 완전 골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41살이거든요. 20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20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20년을 과연 살 수 있을까? 20년이면 아까 12를 한번 더해봐요. 주회가 4분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북한 정권으로서부터 굉장히 큰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사회에서 만약에 대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건 김정은의 뜻이기도 하고 노동당 전체 위기관리 시스템에서 일찍부터 후계자 시스템을 갖다 가동하고 있는 거고 벌써 우리도 달라졌잖아요. 3년 전과 지금 3년 후 고작 3년밖에 안 흘렀는데 벌써 달라졌단 말이죠. 북한 주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후계 구도가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풀리지 않은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다 맞고 김주혜가 후계자 같은데 김주혜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할아버지와 달리 김정은이 아직 40대 초반인데 왜 리설주가 아닌 다른 여성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이 왕자들을 생산하지 않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옵션 B, 옵션 C를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공개를 안 하는 것 뿐일까? 그렇다면 가능성은 아직 앞으로 무궁무진하다.